안녕하세요. 삼육중학교 친구들. 오늘은 세계사 두 번째 시간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 펴주시고요. 한번 좀 사진 몇 장면 훑어봐 주시면서 이 러시아 혁명의 느낌을 같이 느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어디 배웠죠? 어디? 1차 세계대전 배웠죠? 수업이 조금 길었어요. 그쵸?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응용해서 여러분한테 안내하다 보니까 수업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졸지 않고 끝까지 잘 꼼꼼히 들었죠? 예. 오늘은 그 1차 세계대전 하는 과정에서요. 독일이 러시아랑 분명히 싸웠는데 갑자기 독일하고 러시아랑 강화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멈춥니다. 솔직히 1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러시아의 으르렁대는 싸움이었는데 갑자기 독일하고 러시아가 야 우리 전쟁하지 말자 하고서 강화조약을 맺죠. 자,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이 살짝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안내 드린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오늘은 그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 러시아는 뭐가 떠오르세요?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여러분, 러시아는 나라가 너무너무 커서요, 시차가 11시간, 10시간, 11시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요.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베이징 시각을 같이 쓰거든요. 베이징 시각을 같이 쓰는데 실제로는 중국은 5시간 시차가 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 4시간 시차가 나나? 거기도 한 5시간 시차가 나나? 하여튼 큰 나라들은 대부분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생깁니다. 여러분 시차가 뭔지 아시죠? 예,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약 9시간이 빠른 나라인데요. 이제 나라별로 시차가 있고 나라별로 계절차도 있습니다. 그쵸? 북반구 남반구는 또 계절차도 있고. 근데 러시아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시차가 11시간, 10시간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대단하게 큰 나라죠. 또 여러분 러시아는 뭐가 떠올라요? 뭐 시베리아? 네. 또 우리나라 역사랑 연결이 되려면 러일 전쟁 이런 것들이 또 기억날 거고 그 다음에 춥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러시아 수도는 또 모스크바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완전 아기 때는 아니면 초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이러면 선생님 나이가 나오려나요?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러시아라고 그런 나라는 몰랐고요, 소련이라는 나라를 알았습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6살, 7살 때 저희 엄마가 그 디즈니 책 30권짜리를 사주셨어요. 그때는 뭐 선생님이 책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는 뭐 재밌는 게 없으니까 책만큼 재밌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너무너무 늘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 디즈니 책을 살 때 지구본도 선물로 들어왔었어요. 같이 이제 부록처럼. 근데 그 지구본에 그때 당시에 선생님 6살, 7살 때 받았던 그 지구본에는 러시아가 없고 소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련이 지금은 러시아예요. 원래는 이제 러시아였다가 소련이었다가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소련이 붕괴가 되고 지금은 러시아로 다시 돌아왔죠. 자, 그럼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오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소련 잘 안 들어봤죠, 여러분은? 근데 선생님 한국사 시간에 미군정, 소군정 할 때 소련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가 그 소련이에요.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그 소련의 탄생기를 오늘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 19세기, 20세기까지, 20세기 초까지는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는 이 냉전 체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 아니면 자본주의로 편이 나뉘어졌는데 그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바로 소련의 탄생기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러시아 하면요, 저는 또 차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러시아어로 차르는 황제라는 뜻이고요. 러시아는 그 작년에 뭐 세계 시간에 배웠어도 다 까먹었겠지만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를 믿는 그 집단으로 황제와 그 종교,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와 문화와 그런 틀을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힘이 세요. 아무래도 정치도 가지고 있고 종교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짜르, 한마디로 이 짜르라는 황제가 교황급이죠. 교황급이면서 황제. 예. 자, 러시아 말로 황제를 짜르라고 합니다. 네, 짜르. 그 다음에 여러분 농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작년에 배웠을 거예요. 세계신 농노. 예, 농노는 노예는 아닌데 그냥 일반 평범한 농사꾼인데 농사꾼과 노예를 합친 농노는 어느 정도 자기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생활은 할 수 있으나 봉건 영주한테 예속되어서 절대 이사 갈 수 없었다는 거 기억 혹시 나세요? 예. 요게 이제 중세시대 때 이제 농노라는 계급이 등장하면서 중세사회를 끌고 갔죠. 나중에 농노들이 막 반란도, 자크리에난 같은 반란도 일으켜서 이제 르네상스,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농노라는 그 어떤 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19세기까지 농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러시아는 유럽 안에서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 안에서 좀 빠르게 발전했던 나라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가 정말 대박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또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로 대박을 쳤던 나라죠. 그 러시아나 독일은 좀 느렸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 통일이 느렸습니다. 독일은 여러 나라로 찢어져 있었고요. 주변 나라가 독일이 통일되길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독일은 결국 나중에 통일을 하죠. 러시아 같은 나라는 아무래도 유럽에서도 변방 쪽에 있고 추운 지역에 있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워낙 강성한 프랑스, 이탈리아 때문에 지중해 무역을 장악할 수도 없고 밑에는 오스만 제국, 셀주크 투르크 같은 이슬람교 때문에 흑해도 그렇게 쉽게 100%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다, 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가. 그래서 아직까지 짜르에 대한 그 숭배, 왕은 최고야. 이미 다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황제가 있기는 하더라도 황제인이 많이 약해지고 국회의원 뽑고 의회가 있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러시아는 아직까지 황제인이 셌다. 그런 시기였어요. 19세기까지. 20세기 초까지. 예. 그래서 굉장히 늦은 나라. 그리고 전제군주제가 뭐야? 얘들아? 전제군주제. 황제가 힘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제도를 군주가 다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황제의 힘, 즉 짜르의 힘이 크고 아직까지도 농노라는 신분이 있었다. 낙후되고 발전이 느린 지역이다. 그러나 러시아도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들어옵니다. 예. 그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러시아에도 들어오죠. 그러면서 누구 계급이 등장하냐? 예, 노동자 계급이 등장을 하죠. 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어땠을 것 같아요? 발전이 느리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그닥 좋지 않았고 한마디로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이제 많이 부려먹는 거의 농노처럼 부려먹는 노동자 계급이 탄생하게 되죠. 이 노동자 계급이 이제 결국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피해 일요일 사건이에요. 근데 1905년이에요. 이때 혹시 우리 연도는 몰라도 되지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저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조약이죠. 1905년에 그럼 의사조약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러일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이겨서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약탈해간 사건이 바로 의사조약인데, 자, 이때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미친 듯이 군사도 지급하고 노동력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각종 군대 물자도 지급을 했는데 러일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더 힘들어져요. 원래 전쟁 터지면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백성이지. 실제로 왕과 관리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특히 노동자 계급이 힘들어서 이 러일 전쟁 실패한 이후 경제가 별로 안 좋아지고 이 실패한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파급 효과가 백성들한테 가는 거예요. 오히려 왕과 귀족들한테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이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혁을 요구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사건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황제가 의회 설립을 약속합니다. 즉, 야, 너네도 이제 국회의원 뽑아서 정치에 노동자 계급, 일반 평민들, 백성들도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죠. 그러나 이 약속이 이행됐을까요? 이행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뭐가 터져요?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러시아는 당연히 세르비아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범슬라브주의라는 배경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죠. 자, 경제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약화가 됩니다. 뭐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총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몰랐대요. 자, 많이 낙후된 나라죠. 그러니까 교육도 발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육도 발전 안 해서 러시아의 문맹률, 즉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와서 총을 봤는데 총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사용 설명서가 글씨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일일이 갖다 데려다 놓고서 하나하나씩 가르쳐 줄 수 있는 교관이 그렇게 자상하게 체계적으로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거 글씨도 못 읽고 총 사용법도 못 읽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다가 죽는 거예요. 또 1차 세계대전 때는 기관총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기관총 다다다다다다다다. 예, 그 어마어마한 기관총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총도 잘 쓸 줄 모르고 글자도 잘 모르고 말도 잘 못 알아듣는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가 약화가 되죠. 예, 약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는데 요게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해서 2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소비에트는 여러분 뭐냐면 평민들이 만든 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회, 회의기구. 그래서 소비에트라고 해서 평민들이 만든 의회, 회의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2월 혁명을 일으키고 그때 당시에 짜르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러시아의 왕조가 끝나요. 그때. 러시아의 왕조 끝. 러시아의 왕조 끝. 그게 1917년. 네. 1917년. 아직까지 1차 세계대전은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네, 아직까지. 자, 그럼 이 정부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 이 정부, 그래서 임시정부가 생겨요. 2월 혁명으로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이제 왕조가 끝났으니까,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뭘까? 이때 당시 평민들, 시민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임시정부한테, 야, 1차 세계대전 뭐 하지 말아라? 참전하지 말아라. 우리 너무 힘들다. 전쟁 참여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가족도 다 죽고, 노동력도 없고, 세금도 뜯기고, 우리는 끌려가서 계속 공장에서 일한다. 월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 1차 세계대전 그만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2월 혁명 정부인 임시정부가 약간 그거를 약속을 했으면서 1차 세계대전 안 하겠다 약속을 했으면서도 약간 이걸 질질질 끌어요. 확실하게 그만두지 못하고 그러다가 바로 이 10월 혁명이 또 일어납니다. 10월 혁명이 또 일어나는데 이때 사람은 레닌. 이 레닌은 원래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회주의 사상은 전 세계에서 특히 왕 정치를 하던 전제 정치를 하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죠. 왜냐면 사회주의 사상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평등. 사회주의의 가장 큰 목표는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가지고 레닌은 원래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러시아 사람인데 이제 러시아에서 막 결국 추방당해가지고 막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로 돌아다니다가 레닌이 러시아에 안 좋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듣고 이 2월 혁명을 통해서 안 좋은 상황이다,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걸 듣고 레닌이 다시 러시아로 망명을 해서 볼셰비키라는 무리를 만들어서 10월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볼셰비키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 러시아의 노동당이라는 당 안에 이제 다수파와 소수파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당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노동당이 우린 개혁하자라는 사람들의 모임의 정치 단체인데 거기서 좀 과격하게 하자라는 급진파와 좀 천천히 하자라는 온건파가 있었는데 이 볼셰비키는 급진파였어요. 급진파였면서 여기 볼셰비키라는 뜻이 다수라는 뜻입니다. 다수, 사람이 많다. 이 급진파가 사람이 더 많아요. 다수. 사람이
그 사회민주노동당이에요. 정확하게 사회민주노동당 안에 이제 멘셰비키랑 볼셰비키로 확 나뉘어요. 멘셰비키는 소수, 볼셰비키는 좀 다수였거든요. 근데 멘셰비키는 약간 온건파, 볼셰비키는 급진파. 근데 이제 볼셰비키를 데리고, 레닌이 급진적인 사회주의 상향이죠. 그래서 볼셰비키를 데리고 10월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합니다. 예. 성공을 하고 이제 레닌의 정책이 나와요. 드디어 독일과 강화 조약, 즉 전쟁에서 빠질 거죠. 우리 1차 세계대전 때 배웠잖아요. 독일과 강화 조약에서 1차 세계대전에 빠지고, 여러분 코민테른이 뭐냐면 레닌이 이제 자기의 사회주의 사상적인 그 사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살 수 있고 모든 재산을 국가가 국유화시켜서 똑같이 나눠주는 정책.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레닌 입장에서. 그래서 코민테른이라는 정치 조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 코민테른 덕분에 어쨌든 여러분 교과서 어디 피시냐면 173페이지에 그 지구본 그림 나와 있어요. 지구본 그림. 지구본. 이거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지구본 그림. 이 지구본 그림 보여요? 지구 그림. 거기서 각종 나라마다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각종 운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코민테른이라는 조직을 통해서요. 거기 한번 같이 볼까요? 책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영국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고, 독일은 공산당이라는 당이 이제 나타나고, 이제 뭐 프랑스도 프랑스 공산당 등장하고, 한국도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성립을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라나 모르는데 이 조선 공산당, 우리나라도 이때 당시 일제강점기였는데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일제들이 싫어해서 그 일제들이 무슨 법을 만들었죠?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다 막 이제 그 치안법 유지법에 의거하여 왜 감옥에다 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치안유지법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가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 싹 다 처벌하는 법으로 바뀌는, 그거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그림 아주 중요합니다. 이 러시아 혁명으로 전 세계가 조금씩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을 한다던가 공산주의 정당이 등장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향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코민테른이에요. 코민테른. 사회운동 조직 체계. 그래서 요 코민테른 조직을 전 세계에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일종의 코민테른 조직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신경제정책이 뭐냐. 여러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레닌은 당연히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평등이죠. 평등.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다 국유화 시켰어요. 국유화. 여러분 국유화가 무슨 뜻이에요? 국가의 소유화.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 없어요. 개인 재산을 뭐라고 하죠? 사유재산이라고 해요. 개인 사자에다 소유할 유자에서 사유재산. 사유재산 없어요. 다 국유화. 국유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런 경제가 잘 돌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국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내게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 안 해요. 생각보다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닌이 일부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하는 조그마한 장사는 개인이 뭐 할 수 있도록,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규모가 큰 회사나 규모가 큰 어떤 그런 산업은 국가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작은 가게나 작은 회사는 개인이 해도 되고,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운영해도 되고, 이제 큰 거는 국가가 해야 돼 100%. 그런 기준법을 다 만들어서 신경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요걸로 이제 경제를 살짝 극복을 하기는 하죠.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반대는 여러분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을 하고 국가는 그 개인들의 재산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심 없이 바라보다가 세금만 걷는 게 자본주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 따위는 필요 없고 무조건 모든 재산을 국가가 다 소유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여러분은 당연히 자본주의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다
다 망했죠. 솔직히 이거는 경제를 퇴보시키는 정책이다라고는 하는데 우리 삼육중학교 친구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제가 조금 심화적인 얘기를 한다 보면 마르크스가 만든 공산주의는 실제로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만약에 부활을 했다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말한 거 공산주의는 이게 아닌데 이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너무 발전해서 모든 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 기계의 힘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게 되는 그 최고의 정점에 쳤을 때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필요하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립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계들이 다 물건을 생산하고 먹을 걸 생산해 주니까 그냥 국가가 그 기계를 운영해서 국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준다 이거죠. 왜냐면 국민들은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예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은 웃긴 게 이 러시아가 웃긴 게요. 아직 산업혁명으로 정말 경제가 완벽하게 최고로 치지도 않았을 때 이게 일어나서 오히려 이 신경제 정책으로 부분적인 자본주의를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경제가 되게 막 발전하고 기계가 엄청 발전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오히려 공산주의로 조금 더 경제적인 혜택을 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오히려 공산주의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었던 게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물론 산업혁명이 들어와서 조금 발전은 되기 시작했지만 너무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공산주의? 그러면 사람들이 기계가 발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일을 안 하지. 왜? 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신경제 정책을 레닌이 시행한 거죠. 너무 좀 어렵나요? 네. 사회주의, 자본주의 어렵습니다. 솔직히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도 다른 거예요. 근데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걸 굳이 제가 리얼하게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필요는 없는데 지금 방금 뭐 이제 공산주의는 얘기했어요. 공산주의는 이제 마르크스가 뭐 이걸 하자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다. 왜냐면 모든 건 다 기계와 로봇가 할 거니까 그런 거죠. 일종의 로봇이라는 단어는 안 쓰셨는데 모든 노동을 누가 할 것이니까 기계가 할 것이니까 뭐 그런 뜻인데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역사 교육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떤 사상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끌고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역사 공부를 통해서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거는 정말 좀 느낌이 옵니다. 네. 우리가 좀 실수는 하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계속 한다면 우리 인류에게 너무 큰 경제적 또 타격, 경제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이제 1921년에 세워지는데 이게 바로 아까 선생님 아까 얘기한 소련이에요. 소련. 근데 여러분 이 소련은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아시아랑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다 레닌의 정책에 흡수되면서 러시아보다 소련이 더 커요, 여러분. 소련이 더 커요. 소련은 같은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연합한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나라가 더 크죠. 지금 여러분 카자흐스탄이라는 지역도 옛날에 소련 땅이었고 얼마 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아르메니아 뭐 이런 나라들 전쟁은 아니고 지금 트러블이 있는 그 나라들이 있어요. 소련 밑에 흑해 아르메니아랑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옛날에 다 소련이었다가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되면서 자유주의 국가가 되니까 이제 민족적으로 나라가 여러 개로 찢어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그 다음에 레닌 다음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스탈린인데 이 스탈린은 우리나라 약간 김일성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게 강력한 독재적인 정책을 강화시켰고요. 경제개발 5개년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중공업 및 군수공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 때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소련도 역시 참전하게 되죠. 자, 여러분 교과서 그 주제탐구 같이 보실래요? 주제탐구 173페이지.
지금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같이 풀고 같이 사진 찍어서 여러분 과제 제출 바로 하세요. 자, 거기에 보면 주제탐구에 레닌의 혁명이 나오는데 소련의 국기에 별이 보이고 그다음 망치가 보이고 낫이 보입니다. 그 별은 서로 힘을 합치자라는 뜻이고요. 망치는 노동자, 낫은 농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가 단결해서 세운 나라, 즉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상징적인 국기예요.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은 레닌입니다. 이 사람 레닌이고요.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소련의 선전 포스터에 보면 레닌 동지 지상에서 악기를 쓸어버리다는데 여기서 악기가 뭐냐면 바로 돈 많은 부르주아, 그 다음에 뭐 이제 귀족들, 또 그 다음에 자본가.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프랑스어로 부르주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르주아가 우리나라로 보면 재벌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쓸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국유화시켜서 모두 똑같이 나눠가자라는 선전 포스터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요거 지금 정리한 거 그대로 밑에 1, 2번에 답 쓰셔서 사진 찍어서 미도랑의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한국사 이제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또 발전을 해가는지 엄청 발전해 가거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정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